보기 좋고 뷰 좋은 한 마을에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5채의 집. 한 껍질에 2알씩 들어있는 땅콩과 비슷해서 땅콩주택이라 불리죠. 1층 차고지에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어 각자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보기엔 평범한 빌라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2층엔 거실과 주방, 3층엔 방 2개, 4층엔 방과 테라스가 펼쳐집니다. 5집이 붙어 살지만 마치 전원주택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좀 힐링할 수 있다? 막 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으니까 남들도 다 부러워하고 집 잘 샀다고 했는데 와. 야, 3년 6개월 전 땅콩주택 끝집에 입주해 바비큐 파티도 했다는 끝집 남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옆집의 한 부부가 이사를 온 뒤로부터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에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떡하니 CCTV를 달아놓고 저희 모두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감시하는지 몰랐죠. 황당하게도 남의 집에 구멍을 뚫고 CCTV를 달았다는 옆집 여자. 게다가 본인 키우던 고양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가요. 고양이를 풀더라고요. 이렇게 풀어놓고. 근데 문제는 뭐 상관없어요. 고양이가 오면 상관없는데 다른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똥 싸놓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끝집 남자는 1층 차고지에 고양이 접근 방지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새벽 12시 10분 빗자루를 들고 나타난 옆집 여자.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제거해버리네요. 끝집 남자 차고지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문이 덜 풀렸는지 CCTV까지 훼손합니다. 아하. 그러더니 자신의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남의 한두 집이잖아요. 달 공사를 막 새벽 6시부터 주말 없이 오늘 대문에 달려있더라고요. 이분 주차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냥 요 앞에 주차구역은 하나는 내 거야. 계속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5집이 붙어 사는 땅콩주택 1층 공간을 차고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내 집 앞 차고지에 차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주차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총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죠. 편리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5대의 차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용 공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 추석 이후 옆집 부부가 1층 차고지에 대문을 만들더니 차가 들어오는 바로 이곳에 고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부부의 검정차 때문에 사방이 막혀 급집 남자는 차를 빼지도 넣지도 못합니다. 그럼 옆집 부부가 차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기 안에 주차 한번 했다고 4호에서 남자분이 여기다가 자기가 안 쓰는 라디에이터를 갖다 놨더라고요. 다음부터 주차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는 주차를 제 집에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본인은 주차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난해 6월 이번엔 라디에이터까지 들고 와 차를 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전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유 참. 급진 남자도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옆집 앞 기둥에 자전거를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옆집 여자는 자전거를 발로 차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어이구야. 덮개를 너무 찍고 자전거를 내팽개치더니 또다시 발로 찹니다. 아이고. 지인이 말리는 듯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야, 이거 뭐. 끝집 남자는 자전거를 보여주며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다 찢어진 상태고 안에 그런 것도 다 튀어있는 것도 있고 돌아간 것도 있고 뭐 물바지 커버 이런 건 다 깨져서 지금 막 떨어진 상태거든요. 찔린다 뭔가 가르쳐주세요. 찢어진 데가 이런 식으로 다 찢어져 버려서 그런데 에이? 이거 뭐예요? 설마 지금 지게차를 가져온 건가요? 라디에이터가 놓였던 그 자리에 무려 2.5톤의 전동 지게차가 등장한 겁니다. 우와. 끝집 남자가 1층 차고지에 차를 넣을 수 없게 딱 이 자리에 무려 석 달째 전동 지게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받지 않는 옆집 부부.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음성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전화 안 받네. 와. 결국 그는 1층 차고가 아닌 200m를 더 걸어가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놔두고 길에서. 이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여름이잖아 한참. 그러니까 집 밖에 두니까 차가 열을 받아가지고 탈 때마다 너무 더워요 솔직히. 무려 약 2년간 지속된 주차 전쟁. 정리를 해보면
옆집 부부가 차고지에 대문을 만든 뒤 바로 이곳에 지정 주차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동 지게차를 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끝집 남자는 이 전동 지게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까요? 주차하는 길목에 전동 지게차가 자리 잡고 있어 자기 집 1층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이야. 원래는 지금 저기 지게차가 없고 저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원래는 지게차가 없으면 저는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주차를 했었거든요. 네. 지게차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각도가 안 나오니까요. 분명히 내 집 차고지인데 제대로 주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끝집 남자 어머니도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큰 싸움만 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 집 1층 차고지를 깨끗하게 쓸고 닦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짐을 위에다 옮기거나 뭐 일하려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하는 거 보면 몰라요. 우리 차 이제 이래갖고 이제 우리가 되니까 이거 못 되도록 해놓은 거야. 다 내려앉지. 지금 내려앉았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이거 바퀴도 옳지 않는 거네. 나 진짜 우리 아들 보고 이거 불날까봐 나 겁난다 했다고. 올 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더웠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 집 난간에 매달려 유리창까지 쳐댔다는 옆집 여자.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답니다. 한시도 안 되고 너무 아들 이제 일하고 와가 자면은 벨 울리고 나오라고 과음을 치켜대고 난리야. 그래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둘이 나왔잖아요. 이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런다. 둘이 커플이네 이러더라고 부모한테. 아이고. 커플이네 연인 같네 이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지 그 옳은 이에요. 과연 2.5톤의 전동 지게차는 옆집 부부의 것일까요? 전동 지게차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 회사의 연락처가 눈에 띄입니다. 그 임대를 줬죠 우리가? 아. 전동 운반 기계라고 하거든요. 배터리 충전해 쓰는 거. 이거 뭐 1.5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내에서 월 30이에요.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거기다 그냥 놓고 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이웃과 난동을 부릴 때마다 찾아와 말리곤 했다는 남편. 전동 지게차가 이곳에 나타났을 때 주차 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인데요. 어렵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앞에 지게차가 지하철이에요? 별게 다 궁금하시네. 차 때문에 집에 주차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저희 그 고용 부분에다가 EA에서 갖다 놓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혹시 좀 빼실 의향이나 뭐 언제 여기에 좀 이동이 되고 그런 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살 건데 돈 내가지고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왜 그쪽에서 신경 쓰시지? 방송에 제보를 해서 방송에 나가든 말든 저는 그 신경 안 써요. 그녀는 가운데 집과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신혼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와 비매너 주차라며 난동을 부렸답니다. 차를 끝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안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실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었고 원래 다른 분들도 각자 자기네 전실까지는 다 쓰시는데 그 공간을 저희는 차를 그 안쪽까지 집어넣으라는 말인 거죠. 1층 차고지에 차를 바짝 집어넣지 않겠다고 하자 어이? 늦은 밤 신혼부부의 차를 쾅쾅 치고 집 문까지 두드렸습니다. 참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사 가자고 하길래 무슨 일 있냐 했더니 청소기가 벽에 살짝 부딪힌 거였죠. 그 부딪히자마자 소리를 질렀대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시간에 청소기를 돌리냐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계속 치고 다녔대요. 저녁 7시에 청소기를 돌렸다는 이유로 그녀가 내뱉는 온갖 소음에 시달렸다는 신혼부부. 주말에는 그녀를 피해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창문 닫았고 헤드셋 쓰고 막 쓰러졌는데 소리 좀 크게도 틀었는데 밖에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도 한번 열어서 소리 못 내게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자주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 그 사람은 그때 보니까 너 벽을 막 펑펑 치더라고요. 뭐가 쾅쾅쾅쾅 소리가 나서 여기 사모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에 발을 걸치고 왼손으로 여기를 붙잡고 발을 여기에 걸쳐가지고 유리창 쇠를 막 때리고 있더라고요. 욕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뭐 하시냐고 떨어져요.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했는데도 듣지도 않으시고. 땅콩주택은 층간소음은 없지만 측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들리네요. 예. 잘 들리는데요. 제가 배를 눌렀더니
갑자기 여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닫지 마 이러면서 하더니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고 있는데 쇠고추 같은 거 어머니랑 자고 있는데 쇠고추를 바닥에 떨어뜨려서 굴려요. 떨어뜨리고 떠르르 굴러가고 그거를 이제 곳곳에 집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 자는 시간에. 딱 그런 식입니다. 대체 그녀는 왜 밤만 되면 벽을 치고 욕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때 그녀와 친하게 지냈다는 또 다른 이웃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사할 때 그 떡을 돌렸어요. 그래서 떡을 돌려서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떡 때문에. 떡 이후로 하여튼 이제 지나가다 오다가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오셔가지고. 첫인상 되게 좋은 편이었을까요? 예, 되게 좋았죠. 예, 떡도 맛있었고. 하여튼 뭐 되게 웃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막 다가와서 오셨었죠. 그 당시 때는. 음식을 나눠주고 각종 선물을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는 여자. 그런데 술자리를 몇 번 갖고 나자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저희가 그때 저녁을 먹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대찌개를 먹고 있는데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막 들어온다고요? 앞에서 얘기하자 이랬는데도 막 일방적으로 들어오시고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드시고 아니 제가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불렀지 했더니 나중에는 막 그걸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부대찌개 냄새가 나기를 불렀다고. 그래서 먼저 부른 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도 맨정신에 오신 적이 없어요. 첫날 딱 이사할 때 빼고 계속 술을 어디서 드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막 힘든 거예요. 외롭다며 울적하다며 초대하지 않아도 불쑥불쑥 찾아왔다는 여자. 아무리 친해도 저건 부담되죠. 그렇겠죠. 그녀가 술을 먹는 날에는 땅콩 주택에 사는 사람들 모두 층간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술을 먹으면 난동을 피운다는 증언은 또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다부터 무슨 술집을 운영한다고 그랬나? 그럼 뭐 쓸데없는 사람들 그냥 물어보지 않은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청 자랑했었어요. 내가 원래 집이 단독주택이 있는데 뭐 공기 좋은 데 가지고 왔어 막 이러면서 술만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진짜 술만 먹으면 찾아와요 여기. 그래가지고 싸운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었어요. 술 먹고 또 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다고. 전동 지게차를 주차 통로에 대놓고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부. 실제로 밤이 됐는데도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이 며칠을 지켜봤지만 부부도 검은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그 집 남자는 답답한 마음에 옆집 부부를 찾아가 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그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상처받은 게 있어서 내가 그냥 조금 조용한 데 찾다 보니까 근데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 뭐 땅콩하우스 같은데. 왕년에 강남에서 크게 사업을 했다는 여자는 전원 생활의 여유를 느끼기 위해 땅콩 주택을 선택했고 누구보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나는 미국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오래 있었어요. 내가 뭐 방송국 가기 계신다면 또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뉴욕대 나와서 그냥 외국에서 하나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고 하남 개포동에서 그래서 다녀. 내가 지금 없겠냐고. 근데 뭐 어쩌라고. 개포동에서 동대표도 하고 나는 24년을 살았어. 하지만 이곳에 온 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그녀. 자신은 선의를 베풀었지만 들어온 건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남자가 이 모든 일을 주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쫓겨났다는 것. 집을 사가지고 4개월 만에 나온 사람이야. 싸워가지고 나 내쫓았잖아요. 못 살게. 새벽에나 10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춤추는 게임 같은 거. 막 거기다가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네. 자전거 타는 거를 찌찌찌 소리 내면서 그거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자기네 집에 창문을 두들겼다? 나 고수분소지에 공항장에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사업하다 들어와가지고 나 올라가지 못해요. 이상하네. 현재 그 집에 살지 않는다는 여자. 그렇다면 빈 집에 왜 전동 지게차를 주차해 놓은 걸까요? 그 집 남자는 옆집 부부가 전동 지게차 근처에 CCTV까지 달아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게차는 일단 당장은 뭐 빼실 계획은 없으신 거죠? 나 하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 안 해. 더 이상 뭐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아유 참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시나 하셨어요. 여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그는 옆집 여자가 소음이 있다고 항의하자 사비를 들여 집 전체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자는 방도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내가 다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거의 한 150만 원 넘게 들었나? 2년 동안 갈등이 계속되자 이 사안을 경찰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동지게차를 견인해 갈 수는 없는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견인을 가능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연락을 해서 충분히 이동 권고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할지는 그거에서 좀 의문이 있는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동 지게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을까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빼려고도 한번 해보셨어요? 경찰이나 구청 같은데. 시청이랑 경찰 다 연락 썼는데 뭐 여기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자기들이.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이거 손 못 댄다. 네. 큰 라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통로 막고 있잖아요. 뭐 물건을 파손시키면 문제 되겠지만 옮기는 것까지는 문제 안 돼요. 보통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정당행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부당한 침해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죄 현장이에요. 네, 맞아요. 이 범죄 현장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치울 수 있고 사실 이런 건 경찰도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아, 변호사는 전동지게차가 막은 이 공용 주차 공간을 눈여겨봤습니다. 주차 공간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주차 통로, 공용 부분을 막아버렸으면 주차를 못 하거든요. 이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또 통행을 못하게 한 부분이 나중에는 형사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끝진 남자가 먼저 자신의 집 앞 기둥에 자전거를 매달아 주차를 방해했고 자전거를 빼주지 않아 문제가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흉기를 위협했고 일부러 소음도 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그녀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 자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유를 포기하고 지게차를 갖다 놓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한테 와서 빌으면 내가 열어줄게.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며칠째 같은 제보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고 아니 얘가 뭐 하는 놈이 왜 이렇게 살까 막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짜 갱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들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3월에 이직을 했는데 주차 자리를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건물 자체에 있는 좀 주차 자리를 구하고 싶었어서 주차 관련 그 카페 커뮤니티에다가 양도 받고 싶다,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간절히 주차 자리를 구하던 성진 씨에게 뒤늦게 누군가 연락을 해왔답니다. 갑자기 이제 제 쪽으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아직 주차권을 구하고 계시냐 뭐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달에 8만 원인데 뭐 이렇게 6개월 하면은 원래는 판력이 48이잖아요. 근데 45만 원을 해가지고 뭐 6개월치 한번 해줄 수 있다. 좋은 조건이었지만 온라인 거래였기에 조금은 불안했다는 성진 씨. 그때였습니다.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요청도 없었는데 자기 신분증 탁 보내고 가족관계 증명서 탁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차 관리 앱 같은 거를 되게 막 캡처해서 탁 보내주셨어요. 아니, 저 정도면 믿게 되죠? 믿죠. 돈 보냈어요? 네. 개인정보까지 턱턱 내놓는 그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답니다. 입금을 하고 주차 걱정을 훌훌 털어내던 그 순간 또다시 그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뭐죠?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45만 원 영수증을 끊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90만 원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사장님이 한 번 더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자기가 1시간 뒤에 90만 원을 반환을 해드리겠다. 영수증 처리를 하고. 좀 이상해요 또. 현금 영수증을 잘못 발행했으니 45만 원을 더 보내주면 통장에 거래 기록을 남긴 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정말 성진 씨에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돈을 받고 오히려 더 화가 났다는 성진 씨. 왜요? 아, 돈 보냈는데 왜 더 화가 났죠? 저게 그가 보내온 송금 내역인데요. 90만 원. 뭐가 문제죠? 잘 보시면 이제 받는 분에게 표기가 9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에이? 입금 내역 1원. 다만 그 입금자 명을 뭐 9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보낸 거죠. 1원을 보내고 보낸 돈이 90만 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입금자 명을 90만 원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뭡니까? 그렇게 주차권 비용만 받아챙긴 뒤 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되게 기분이 나빴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좁은 나라예요. 전국에 CCTV가 다 깔려 있고 길 가다가 신용카드 하나 주워서 탁 긁어도 며칠 만에 검거가 되잖아요. 분명히 잡힐 텐데 왜 걸릴 행각을 자기 신분증을 당당하게 까면서 이렇게 하지? 진짜 일반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죠. 분한 마음에 그를 찾기 시작한 성진 씨. 의외로 단번에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 아이고. 그 피해자 모임 카톡방에 들어갔더니 이제 본인들도 실화탐사대에 제보를 했으니 같이 제보를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제보해 주세요. 받고 제보해 주셔야 제보를 됩니다. 하게 됐습니다. 35명이네요. 그의 이름은 주차팔. 알고 보니 그는 주차권 사기로 꽤 알려진 유명 인사였습니다. 아, 근데 20대입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주차 자리를 구하는 이들에겐 무조건 주차권을 판매한다며 댓글을 달고 쪽지부터 보냈다는 주 씨. 또 다른 카페에서 쪽지가 왔어요. 에? 두 사람 다 이었던. 네, 아이디가 똑같았어요. 사기를 칠 때 똑같은 사람한테는 적어도 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쪽지를 보내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신호가 한 3번 갔는데 카톡으로 자기가 지금 이거 처리 중이라 너무 바빠서 전화는 못 받으니까 카톡으로 해달래요.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겐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니 재입금을 해달라, 돈은 돌려주겠다 얘기하며 피해 금액을 키웠는데요. 야. 만약에 3개월 더 보내주면 그거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다시 36만 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관계 증명서도 보내면서 이거 사기 아니고 안전거래라고. 그 과정에서 그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개인정보를 보내며 신뢰를 얻는 수법을 썼습니다. 제보자들 중 가장 큰 금액의 피해를 봤다는 임경호 씨. 괜찮으면 한 번에 2년을 좀 계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추가 1년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한 번 더 보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40만 원을 이제 제가 송금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경호 씨는 사기를 당한 후 주 씨에게 변제 약속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죄송한데 제가 직업이 그 부분도 혹시 나갑니까? 이제 제가 경찰이라는 걸 밝히고 나서 어떻게 변제를 할 건지에 대한 통화를 몇 통 주고 받았는데 경찰임을 밝히자 순순히 전화를 받았다는 주차팔. 아이고야. 본인 스스로도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좀 들렸거든 말입니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유준 씨 맞죠? 죄송합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남의 돈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2월 7일까지는 제가 따로 제가 일을 해서 뭐든 그냥 앞으로 이 지금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호 씨에게 굳은 약속을 한 주 씨. 하지만 그는 바로 이틀 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저 5월 29일에 그 사기를 당했고요. 영수증 처리를 하려면은 이게 뭐 일괄 입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계속 추가 입금을 하게 하더라고요. 173만 원이요. 오히려 통화 이후 경호 씨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왔다는 주 씨. 네? 자해요? 이제 뭐 자살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제 더 이상 나도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자살하고 그냥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입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관할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다는데요. 관할 집에서 출동해 보니까 그런 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조용히 암전이 있었고 대화해보니 그것 때문에 장모님께는 또 여러 개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몇 건 해결 중이다. 뭐 이런 거였다는데 자살 뭐 관련은 전혀 뭐 난동물이 그런 건 없었다는데.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돈만 챙긴 뒤 종적을 감춘 주차팔. 제작진은 다양한 인터넷 카페에 주차 자리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연락이 왔어요? 쪽지 온 거. 아 벌써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은데요? 야. 아이디가 맞는 것 같아요. 글을 보낸 아이디가 주차팔이 피해자들에게 사용했던 여러 개의 아이디 중 하나와 일치했는데요. 이야. 저도 방금 댓글 받았어요. 거의 동시에 다른 지역의 주차 자리를 구한다는 또 다른 제작진의 글에도 답변을 해왔습니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라며 주차장 사진과 주차 등록앱 캡처본까지 보내온 그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뭐 이거 주차팔이 맞네요. 맞아요. 아유야, 확실하네. 평소 전화통화가 안 된다던 그였지만 제작진이 쉽게 넘어오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통화를 수락했습니다. 영수증 처리한다는 게 그냥 혹시나 뭐 사장님한테 피해간다는 건 없고 그냥 혹시나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거 증빙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처리를. 저도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은 처음이라 판매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의심하시고 하시면 저 굳이 뭐 서류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 주차 자리가 정말 있는 건 아닐까? 해당 건물을 직접 찾았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저희 뭐 하나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이 건물에 주차권을 판매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줬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전혀 프로그램이 상관이 아니에요. 없죠. 우리 건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뭐 프로그램이 뭐 주차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회사별로. 여기는 맞나요, 이 공간은? 아니요. 저희 이렇게 지금 여기 이런 기둥이 있는 데가 없어요. 아, 네네. 잘 보시면 주차장의 기둥 모양이 주 씨가 보내준 모양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의 얘기가 궁금하지만 자문이 꺼져 있어.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개인정보는 사실일까? 주민등록증에 나온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진짜일까요? 저희 혹시 댁 맞으실까요?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잠깐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집에 안 들어오신 지 꽤 됐나요? 저 힘들어서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혹시 최근에 그 주차권 판다고 돈 받아낸 거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아셨어요? 또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고. 네? 또요? 피해자는 단톡방에 있던 35명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그의 얘기를 꺼내게 될 줄 몰랐다는 김호준 씨. 일기 뭐요? 일기요?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였어요, 제가. 아. 얘기 들어보니까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로 하시라고. 네. 장기로 하셔야 뭐 영수증 처리 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자기 레파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팔. 그는 지난 2022년에도 똑같은 주차권 판매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챘습니다. 응? 어머나. 신고를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자꾸 단톡방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했어요.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하루가 다르게 피해자는 계속 늘어만 갔는데요. 아이고야.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고소한 피해자만 총 54명, 피해액은 약 2,800만 원이었습니다. 2,800만 원이면 소액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죠. 주 씨는 재판장에서 스스로 사기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답니다. 뭡니까? 자기가 뭐 도박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도박으로 인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재판 가서 자기가 뭐 도박 치료도 받겠다.
반성하겠대요. 살면서 조금씩 이제 일해서 갚겠다라고 1년 동안 막 엄청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뭐. 결국 벌금 500만 원에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출소한 주차팔.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5개월 만에 똑같은 방식으로 주차권 사기를 벌인 겁니다. 전문가는 그를 어떻게 볼까? 이 사기꾼은 도시형, 생계형, 은둔형, 고립형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않게 여기고 이건 별거 아니네. 어렵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교도소가 보틀만 하네. 벌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시 뭐 3천만 원에서 500만 원 벌금 내면 2,500이 남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PC방에서 도박하고 노는 게 일상화된 사람인데 돈이 필요하면 또 별거 대수롭지 않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보면 좀 생계처럼 즐기고 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저희 지금 카페에 또 글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죠?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는 것 같은데요? 주 씨를 추적하던 중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제작진은 곧장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근데 너무 떨렸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하면서 막 덜덜덜 떨렸어요. 새로 이제 취업을 하고 아직 첫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월급의 뭐 한 20% 정도를 지금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서럽기도 하고 아이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걸림돌이 없다는 듯 멈추지 않고 있는 그의 사기 행각. 경찰에 이미 여러 건의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요, 피해자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제가 지금 신고한 지도 거진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뭐 아무런 연락도 없고 문자는 받았어요. 안양 경찰서 주소지로 이관됐다는 문자 한 통은 받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사기에 관대하구나. 특히 이런 수액 사기는. 예, 안녕하세요. 제가 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선생님처럼 피해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내역 정리한 다음에 조사할 예정이에요. 연락은 되세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연락 좀 정리하고 할 예정이에요. 경찰도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는가 봅니다. 그 기간이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좀. 얼마 걸릴지는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거 말고도 제가 뭐 2, 30건 더 있어요. 근데 이거 먼저 뭐 제가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하면 더 중요했지 더 중요하진 않아요. 짜리도 많고 뭐 20억짜리 이런데 몇 분 더 있다고 먼저 할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 피해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거 응대하고 다른 일을 못하고 나중에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수고하세요.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사기 치는구나. 얘가 이 맛을 알고 사기를 못 끊고 이러는구나. 그를 멈출 순 없을까? 꽁꽁 숨어있는 그를 찾아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추적에 나선 제작진은 지난 2022년 주 씨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변호사님 22년도에 기억나세요? 네네, 알고 있어요. 저희도 뭐 인터뷰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분 사건을 저희가 맡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뷰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여러 번의 연락에도 답이 없던 그가 제작진의 통화 요청에 답을 해왔습니다. 현재 주차권 관련해서 다른 것은 안 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주차권 사기 범행은 저지르지 않고 있다는 주 씨. 변호사님께 연락하셨다고 하시던데 집에도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실화탐사대의 취재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분의 1가량 변제했습니다. 근무해서 변제했습니다. 변제를 했다고 하네요, 3분의 1을. 제가 경찰 조사 받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안 할 거고 법적 책임은 다 받겠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사기를 다시 시작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면 안 하죠, 또 통상. 정말 죄송하고 그동안 피해를 입혔던 분들께 변제를 위해 지금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꼭 변제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은 이대로 방송에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할 것이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더 이상의 대화는 거부했습니다. 사실 1인당은 30만 원, 뭐 50만 원 소액이지만 실제로 그게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면 그분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그 피해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엄청나게 심각하다. 한 명에게 소액이라지만 피해 총액은 대규모 사건 못지않은 소액 사기. 아이고 반년에 1,600억 원이요. 엄청나네요, 이게. 사기 범죄의 피해 회수율은 뭐 1.7%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1,000만 원을 사기당하면 1.7%면 뭐 17만 원밖에 회수를 못 한다는 게 현실적인 통계입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인데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이런 사기꾼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그 형벌을 부과하고 그 사기꾼이 벌어들인 수익을 확실하게 추징, 몰수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 씨가 제작진에게 입장을 전한 지 6일째 되던 날 피해자 단톡방엔 새로운 피해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또 했어요, 또. 제가 이익을 다니고 한부모여가지고 근데 제가 주차 자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일부러 집 근처로 해가지고 올렸던 거거든요. 이 피해 금액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총 3번 입금이 들어갔고 114만 원이요.